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이제 영남권의 이제 그 유권자들도 뭐 이번에 선거에서 과거와는 조금 다르게 뭐 민주당이나 통합당의 어떤 투표율이 근접해 돼 있다라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실제로 이제 그 부울경 같은 경우는 되게 55대 45, 이제 통합당이 55, 이렇게 민주당이 45. 대구 경북 지역이 이제 7대 3, 6였는데 6대 4 정도로 좁혀진 건 사실이에요. 근데 어쨌든 영남권의 유권자들이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여전히 변화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통합당에 대해서 조금 이제 부정적인 시각들을 가지고 있다. 라고 이렇게 그 보면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광주 호남 지역을 보면 이미 그 광주의 그 호남의 유권자들도 이 앞전 그 2016년 선거죠. 국민당이 압승했었죠, 그때.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광주 호남의 유권자들도 민주당을 정말로 좋아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지해서 찍은 게 아니고 저게 싫은데 지금 저게 좀 찍어줄 그 대안이 지금 더 엉망이어가지고 지금 못 찍고 그래서 이제 뭔가 국민당이라는 새로운 어떤 그 대안이랄까 어떤 제3의 어떤 그 세력이 있어서 그쪽으로 확 쏠려버리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통합당이나 민주당이나 우리 진 교수님 이야기를 빌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당 내에서 싸우는 것은 거의 힘들고 민주당이든 통합당이든 나름대로 정말로 이렇게 건전한 진보, 건전한 보수를 이렇게 이제로서 정치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는 공감하는 세력이 이렇게 떨어져 나와서 새로운 어떤 정치판을 다시 짜는 식으로 하면 오히려 영남권 유권자나 호남권 유권자나 오히려 훨씬 더 이렇게 적극적이고 마음 편하게 표를 찍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시도가 그 안철수가 국민의당을 데리고 개혁보수신당이랑 합당을 하면서 바른미래당을 만들었는데 그게 완전히 실패된 걸로. 양당 제도 하에서는 이게 이쪽 아니면 저쪽이기 때문에 힘들고요. 그 다음에 그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또 뭐가 있냐면 지역주의적인 요소가 또 하나의 변수로 들어가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른바 이제 친문과 전통적인 호남 쪽 세력들과의 갈등이죠. 이권 갈등이거든요, 상당 부분. 그래서 원래 이제 호남에서 그쪽의 영남 친노들 또는 친문들하고 연합 세력이 된 거잖아요. 연합 세력이 됐는데 사실 그런 가운데서 자기들이 이제 정권을 잡으니까 이 친노 애들이 좀 그때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좀 싸가지 없이 굴고 싸가지 없이 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냐면 아무래도 이제 이권 싸움이 있는 거잖아요. 저쪽 영남 사람을 쓰거나 이럴 때 인적 여기에 대한 아마 불만들이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쪽 사람들은 뭐냐, 호남 분들은 아니 그래도 우리가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당선이 됐는데 니들 딱 보니까 경상도 아니야 어차피 거의 왜 그다음에 우리를 갖다 낡은 지역주의 세력으로 몰아가 여기에 대한 불만이 좀 있었던 거죠. 그런 것들이 표출됐던 거고 사실 근데 그 불만이 해소되니까 또 아예 몰표가 나와 민생 다 없어졌잖아요 지금. 이렇게 돼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다른 건 모르겠는데 지금 그 유튜버들과의 싸움을 벌이는 거 있잖아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저는 민주당 같은 경우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은 금태섭 낙선한 거. 그게 바로 그 유튜버들 중심의 공격이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들의 음모론에 물들어 있는 이런 아이들이 정당 정치의 논리를 왜곡시키는 현상이 민주당에서 부분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 상당한 규모로 일어나고 있고 이걸 정리하고 이들과의 관계를 재정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가운데서 얘기할 게 뭐냐면 저쪽 지지자들을 합리적인 지지자를 바꿔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이런 그런 쪽으로 받아줘야 되는데 그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방해하는 게 그 유튜버들이 방해하는 거죠. 이제 또 하나 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음모론에 기반해서 한국의 이제 뭐 기성 정당이든 아니면은 뭔가 새로운 제3의 대안 세력이든 어떻게 정치 개혁이나 이런 지형을 바꿔서 이렇게 좀 제대로 된 어떤 뭐 진보가 됐든 보수가 됐든 뭐 건전한 어떤 정치 세력을 형성하도록 이렇게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로 지금 이제 이렇게 음모론 이야기에서 이제 그치지 않고 지금 이렇게 논의가 지금 왔잖아요.
근데 그런 이제 그 논의 속에서 한 가지 더 추가로 이제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앞으로의 상황, 앞으로 10년 후, 10년 동안의 한국의 상황에 대한 것을 고려를 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영남권 유권자도 호남권 유권자도 어쨌든 간에 그 뭔가 이렇게 예전처럼 진영 논리든 뭐든 갈라져 가지고 막무가내로 무조건 몰표를 주는 데서 지금 뭔가 벗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이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이게 뭐 때로는 이렇게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죠. 하지만은 이렇게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 첫 번째는 왜 영남권이든 호남권이든 이런 그 지역에 기반으로 둔 유권자들이 전통적인 그 지지 정당에서 벗어나는 그런 행태를 보이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정말로 내가 누구 어떤 정말로 진정한 지도자라고 생각해서 박정희 됐든 이렇게 DJ가 됐든 누가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진정한 어떤 그 지도자라고 해서 내가 표를 끝까지 줄 거야 라든지 그런 거라면 바뀌지 않아야 되죠. 근데 굉장히 그게 약화되어 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2011년, 12년에 안철수 바람 분 것도 그런 게 하나의 이제 큰 변화의 하나의 그 표시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왜 그렇게 그 전통적으로 이렇게 지지해왔던 아니면 지지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형태에서 뭔가 이제는 뭔지는 몰라도 이렇게 조금씩 가운데로 모이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모이게 된 어떤 그 뒤에 깔려있는 배경이 뭐냐라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저희가 이제 생각하기로는 결국엔 경제적인 문제, 경제가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뭔가 한계 왔고 각자가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불안해지고 공중에 붕 떠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영했던 것들이 내가 경제 대통령이 하는 말도 이제 DJ 때부터 나오기 시작을 하고. 그렇죠. IMF 때부터.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깔려 있고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영남권이든 호남권이든 그런 경제적인 어떤 불안이나 두려움에 알게 모르게 뭔가 정치적인 어떤 선택이나 판단도 이렇게 변해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랬을 때 사실 이것은 한국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미국도 그랬고 트럼프가 된 것도 그런 것이고 민주당 공화당 당원도 아니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마크론이 이렇게 기존 정당에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정권을 잡은 것도 아니고 단기 필마로 나와가지고 대통령 되고 그냥 신당 만들어서 정권을 잡아버리고 세계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게 다 뒤에 배경에 경제적인 불안이나 두려움들이 깔려 있다라는 그런 전제를 놨을 때 앞으로 10년, 2030년까지를 이렇게 전제로 해서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봤을 때 이미 이제 2020년을 전후로 해서 한국 경제가 이제 내리막길로 들고 2030년부터는 이제 정말로 지금까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저희가 판단하기에 경제적인 면에서. 네. 그래서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에게 주어진 시간은 저는 이제 우리 우선은 10년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정치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10년밖에 없는데 이 기간 동안에 유권자들이 분명히 그런 압박을 계속 더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다라 영남권이나 호남권이나 그래서 뭔가 이제 민주당이나 통합당으로 더 이상 안 돼 하는 생각들이 더 강렬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랬을 때 그러면은 뭔가 새로운 그걸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풀어나가면서 일반 어떤 그 새로운 대안을 이렇게 원하는 국민들의 어떤 요구나 이런 것들이 부합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의 등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약에 그게 등장하지 않으면 한국은 거기서 끝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이제 이순신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거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나 통합당에서도 건전한 진보나 건전한 보수를 표방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사실 이전에 안철수 바람이 불었고 이런저런 정당에 나왔지만 다시 그냥 이렇게 휩쓸렸지만 저희가 볼 때는 그게 이런 큰 어떤 그 구조적인 변화나 판의 흐름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때그때 휩쓸려서 분당하고 못하고 했을 뿐이지. 이제 이런 뭔가 이 구조적인 큰 변화나 어떤 판의 어떤 흐름을 이해를 하고 거기에 공감한다라면
그 사람들 나와서 같이 제3의 대한 세력으로 만들어서 앞으로 마지막 이렇게 한국이라는 나라에 주어진 10년 동안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서 나갈 수 있는 돌파구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10년 전에 소장님 대중강연 하실 때 그런 변화를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그렇게 되면 극우 세력이나 전재정이 독재자가 등장할 위험이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질문을 그때 들었었는데 그때 제가 처음 봤을 때 뵀을 때거든요. 근데 소장님은 지식정보화 시대가 들어서니까 그렇게 흘러가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되면 진 교수가 가만히 있겠어요? 바로 그냥 쉽게 말하면 일단은 이제 뭐 저는 이제 그런 진단에 동의하거든요. 10년이 굉장히 중요하고 저도 계속 위기 의식을 갖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저는 잘 몰라요. 사회과학이고 뭐 경제고 잘 모르는데 제 느낌은 딱 그렇거든요. 아,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어떤 정점에 도달했고 내리막길에 갔겠죠. 그치. 정치는 이미 내리막길에 2008년부터 계속 내리막으로 가고 있고 경제는 여기까지 왔는데 이것도 이제 곧 내리막으로 가면서 아마도 우리가 일본 비슷해지지 않을까. 일본이 이제 20년 거의 잃어버린 20년인가? 그렇게 될 부분이 있고. 일본은 근데 쌓아놓은 게 그동안 워낙 많아요. 그렇죠. 쌓아놓은 게 워낙 많고 그거 가지고 버티는 거죠. 빚이 저렇게 많아도. 왜냐하면 국채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국민들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노년층이.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정치 같은 것도 1.5당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번에도 아베 싫어해. 근데도 찍을 때는 또 아베밖에 없어. 대안이 없기 때문에.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되게 굉장히 저는 그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우리 사회가.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세력 자극하는 건데, 문제는 쟤들이 오겠냐라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뭘 보고. 예컨대 탄핵을 맞고 나갔던 애들도 다시 결국 어떻게 돼요? 다시 빼고 돌아오는 거고, 지금 민주당 저렇게 잘 나가는데 저 당에서 누군가가 나오겠냐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굉장히 큰 계기가 있어야 돼요. 그건 바로 뭐냐, 우리나라 지금 IMF 같은데. 외부 충격이요? IMF 같은 외부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김대중이 됐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외부 충격이 있었을 때 또 하나의 문제점은 바로 뭐냐면 그때 이제 혜성같이 등장할 사람은 아마 이재명류일 거라는 거죠. 이재명류. 예, 이재명 같은 사람이에요. 파퓰리스트, 그러니까 트럼프나 이재명류 같은 파퓰리스트들이 등장할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뭔가 새로운 세력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는데 그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쉽지 않죠.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사업도 마찬가지고 뭐 이렇게 쉬울 것 같으면 다 부자 되고 잘 되죠. 누군가는 그런 쉽지 않은 일에 도전을 해야 되고 그런 리스크를 감내를 해야 하거든요. 그것 없이는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이 투표를 하는 이유가 우리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나라가 굉장히 공적 판단을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공적인 관점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익이 되는 길은 이 길이야. 그다음 저 같은 경우에도 논객이니까 늘 그렇게 판단하는데 네. 예를 들어서 지역에서 그 자유한국당 찍어주는 사람들하고 호남에서 민주당 찍어주는 사람들은 끈끈한 물질적 이해관계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정권 하나 딱 바뀌게 되면 장차관짜리부터 국회의원부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그 밑에 수많은 그 공기업 사포 분보 이사부터 여기저기 수많은 자리가 다 바뀌는 거거든요. 이거랑 또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인권을 나눠주고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지들끼리 다 결탁되어 있고 이런 뭐랄까 이게 사실 유물론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움직여지는 부분들이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무시한다는 것은 사실은 정치가 그러니까 저는 유물론자입니다. 문제는 뭐냐, 너희들이 사익을 추구하는 것까지 내가 뭐라고 하지 않겠다. 다만 그 사익이 공익하고 충돌하는 부분에서는 그렇죠. 공익을 위해서 사익을 갖다 물릴 줄 알아야 된다. 최소한 그 정도는 돼야 된다. 이걸 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물질적인 유인까지가 있지 않고 기대가 되지 않는 이상은 그 사람들을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오거나 이럴 수는 없고 다만 이제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을 거예요. 권력을 잡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쉽게 말하면 목적은 우리가 사회를 바꾸는 거고 권력을 잡는다라는 것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을 잡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민주노동당에서 옛날에 주장해왔던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때는 뭐라고 했냐면 현실성 없다라고 했는데 네. 지금 상당 부분 실현이 돼 있어요. 그때 주장했던 그렇죠. 것들이요. 그러니까 그런 선도적인 뭐랄까 견인해내는 그러니까 보수층을 견인해내는 왜냐하면 그 보수층들이 한 가지 좋은 건 뭐냐면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때로는 아무 정책이나 갖다 써요.
도움이 될 것 같으면 그냥 도움이 되고 갖다 쓰거든요. 그런 식으로 끌고 가는 형태를 가져야지 이걸 가지고 지금 양당제잖아요. 네. 양당제 체제 내에서 제3당으로 버틴다라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일단 선거제도를 바꾸든지 아마도 이번에 조금 바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여유가 조금 있을 겁니다. 근데 하다못해 원내 교섭단체라도 되면은 네.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두 당이 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아마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나올 겁니다. 자기들이 봐도 좀 심했거든. 왜냐하면 자기들이 내세운 게 두 가지잖아요. 선거제 개혁, 정치 개혁이고, 그다음 사법 개혁인데 둘 다 망가뜨렸거든 지금. 그다음에 특히 이거는 뭐 지들이 봐도 자기들도 변명을 못 하잖아요. 자기들도 말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낙연 씨도 뭔가 좀 손을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아마도 좀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이런 새로운 정당들이 왜 이게 경쟁이거든요. 그래. 정치도 경쟁이 보장돼야지 이게 잘 돼요. 그럼요. 네. 둘이서 독점을 하고 있으니까 맨날 서로 나쁜 경쟁만 하잖아요. 누가 맞아요. 이게 예컨대 보수든 간에 보수가 잘못했다라고 하는데 보수 중에서 새로운 세력이 등장해서 낡은 보수를 심판하는 구조가 있어야 되고 이쪽 진보도 마찬가지가 돼야지 긴장하고 잘하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까지는 애들이 독점을 해온 거예요. 이번에 제도적으로 독점해왔는데 일단은 그 불공정 이 거래죠. 정치에서는 아니 경제에도 하다못해 자본주의 경제에도 독점 방지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놈의 정치 이놈들은 다 독점한단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정치가 망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 그런 싸움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작지만 강한 정당들을 만들어서 거의 문제의식이 거의 저희 그게 똑같은 지금 말씀하신 거 그렇게 이어서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 앞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2014년 대선 때도 그 이른바 박근혜 씨가 이렇게 출마했을 때 새누리당이 그때게 느닷없이 행복 공약을 내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친기업 성장 우선 있다가 복지 공약을 내세워버렸어요. 경제민주화. 네, 이건 뭘 말하냐면 그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한 자리 해먹겠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뭐 진보고 보수 관계 없다라는 표시이기도 하고 그 사람들의 기본 생리나 행태가 또 다른 해석은 두 번째 해석은 자기들이 진보라고 진보네 보수냐고 아무리 떠들어봐야 경제 문제를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경제와 관련된 국민들의 요구나 압력을 정치적 압력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보수네 꼴통이 수구네라고 떠들어봐야 그렇게 해서 내가 표를 얻지 못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표를 얻기 위해서는 그래서 행복하게 우리 복지 강화 이렇게 180도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한 거고. 그러니까 민주당도 뭐 이렇게 소득주도 성장에 뭘 하면서 실제로는 이렇게 엉망진창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계속 이렇게 혁신 경제를 떠든다는 거예요. 계속 사회적 경제를 하면서도 실제로는 사회적 경제에 내 소득주도 성장하는 전부 비리나 부패나 이렇게 반칙을 걸려들고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은 혁신만 떠드는데 혁신을 그럼 누가 하냐? 누가 뭘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전부 관료들한테 맡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경제부총리 네가 알아서 잘 해봐. 이런 식이다라는 거예요. 네. 경제 문제에 관해서는 기존의 어떤 진보 정당이든 뭐 보수 정당이든 그 압력을 국민들이 어떤 그 압력을 이길 수도 없고 국민들마저도 그런 경제 문제에서 도망가거나 벗어날 수 없다라는. 근데 앞으로 10년 안에 어마어마한 지금까지는 좀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그런 그 경제적인 급변이나 변화가 이렇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2030년을 기점으로 해서 가게 되면 만약에 이 10년 안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뭔가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돌파구를 만들지 못하면 2030년부터는 이제 완전히 그냥 주저앉을 거라고 이렇게 봐요. 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이나 유럽에서 지금 뭔가 몸부림을 치고 있다. 그 나라 국민들도 유권자들도 몸부림을 치고 있고 정치권도 뭔가 몸부림을 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실적으로 어렵죠. 말씀하신 것처럼 정권을 잡아야만 사회를 바꿀 수 있느냐?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아니지만 잡아도 별볼일 없잖아요. 아니지만 저는 이제 그와 관련해서 이런 비유를 항상 해요. 이런 비유를 드는 게
중환자가 갑자기 이렇게 굉장히 심각한 중환자가 옆에 생겼는데 이 중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전문 의사가 있어요. 전문 의사가 있는데 옆에 그런 의학적인 어떤 이렇게 경륜이나 어떤 지식이나 이런 거 없는 돌팔이가 이 전문 의사한테 야 이거 내가 치료할 테니까 네가 나한테 치료하는 법을 알려줘 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민주당이든 통합당이든 기존 정치권들이 실제로 한국이라는 중환자를 치료할 능력이 안 되는 돌팔이임에도 불구하고 몇십 년 동안 그게 증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치료할 수 있는 어떤 전문가 어떤 제대로 된 어떤 정치 대안 세력을 충분히 한국이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우리는 전문가 집단들이나 이렇게 보면은 능력 있고 재주 있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그 사람들을 모아서 제3의 대안 세력을 만들면 충분히 10년 안에 문제를 해결하고 2030년 이후에도 이렇게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전문가 어떤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새로운 대안 세력을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고 그래 예를 들어서 네가 나한테 답을 알려줘. 내가 대통령하고 내가 국회의원하고 장관에서 내가 대신 할게. 라고 한다라고 그래서 그 돌팔이가 중환자를 치료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제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모든 것이 사실은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의사가 환자를 어떻게 치료할까? 답으로 치료를 안 해요. 과정이거든요. 현장력이거든요. 정치나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금리를 내리면 문제가 해결된다. 그런 거 없어요. 경제학 교과서에서 그런 거 말 안 해요, 사실은. 돈을 풀면은 경제가 좋아진다. 그럼 지금까지 이렇게 빚 쏟아 부어서 했는데 경제가 왜 이렇게 다들 못 살겠다고 힘들다라고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제3의 어떤 한국이라는 나라가 안고 있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나 풀고 다음에 21세기를 이렇게 앞서갈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전문 집단들이 있어요. 한국 사회에. 인재들이 많은데 그런 걸 모으지를 못하고 있다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고 그런 인재들을 모아서 하는 제3의 대안세력을 만드는데 우리 진 교수 같은 분들이 뭔가 역할을 좀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이야기하신 것처럼 전부 음모론이나 이런 걸 판을 치고 있다. 유튜버든 뭐든 판을 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공론의 장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진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건 공론의 장인데 어떤 것에 대한 공론의 장이냐. 이런 정말로 이렇게 이제 앞으로 10년밖에 이렇게 주어지지 않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구해낼 수 있는 그런 제3의 새로운 대안 세력을 만들기 위한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정치라는 건 말이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은 예를 들어가지고 또 정치인들 막 싸우는 거 보면 짜증나잖아요. 짜증나니까 가끔가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논쟁하지 마십시다. 계산합시다. 그렇게 되버려요. 이건 정치가 아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뭐냐면 여의도에다가 300명 의원을 뽑는 대신에 AI 기기를 300대를 들여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논쟁할 것 없이 계산 딱딱딱 해가지고 나오는 대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훨씬 비용도 적게 들고 일단 스트레스 들고 왜냐면 이제 그게 아니라 정치라는 것은 일단은 예를 들면 전문가들도 통일된 게 아니잖아요. 다 전문가들도 해법이 다 다르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쪽 전문가는 또 민주당에 다 붙어서 그놈의 전문가들 다 거기서 정책 만들고 있어요. 공약집 만들고 있고 또 이쪽 전문가들 이쪽에 붙어가지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것은 어떤 아까도 의사가 딱 맞아가지고 뭐 환자를 이렇게 딱 치료한다라고 했을 때 의사가 하나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치료법을 놓고도 수많은 토론과 논쟁과 그게 또 단지 합리적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또 이해관계까지 해야 돼요. 그렇죠. 이런 것까지 하는 것 자체가 정치라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 과정이 그걸 좀 나눠야 돼요. 전문가 영역하고. 근데 그 말씀 맞는 게 그런 제3의 정치 세력이 꼭 하나만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그 세력들이 뭐 두세 개 만들어지면 적어도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에 대한 토론이나 논쟁이 가능하고 그런 논쟁들을 국민들이 그렇죠. 지켜보면 국민들의 생각이 어떤 지역 기반이나 자기 어떤 이렇게 몰빵하는 그런 행태에서 벗어나서 그러니까 이게 헤게모니거든요. 네. 또 하나는 문제는 뭐냐면 솔직히 말하면 아무리 그 사람들이 많다 하더라도 영남 쪽 헤게모니를 잡고 그쪽에 촥 이쪽 헤게모니 잡고 촥 지금 보면 헤게모니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언론, 문화, 그다음 학계 뭐 완전히 그냥 기득권층들 쫙 잡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다 합쳐봤자 사회 전체적으로 한 줌이에요. 한 줌인데 이 사람들이 뭐가 되냐면 이제 헤게모니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 자기 이익과 반대되는 투표들을 하고 있는 거죠. 설득당해서.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자기의 경제적인 이익에 맞는 투표를 하게 만드는 게 합리적인데 네. 인간은 합리적 동물이 아닌 거예요. 합리화하는 동물이지. 그러니까 현실 정치에서는 사람들의 판단이라는 게 굉장히 비합리적인 동기에 의해서 많이 좌우됩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강남과 제일 먼 사람들이 강남을 찍어주는 거와 마찬가지로 사실 그렇잖아요. 아니 표창장 위조하게 되면 손해볼 사람들이 오히려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게 또한 정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만드는 제가 제 임무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걸 이제 깨주는 거죠. 특히 그런 식으로 왜곡된 커뮤니케이션들 이런 것들을 깨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컨대 정말 합리적인 논쟁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 난 일로 가고 싶은데 사회라는 건 민주주의라는 거 그렇고 독재는 간단해요. 딱 하나 끌고 따라와 내가 오라 너 틀렸어 그냥 가면 되는 거잖아요. 뭐라고 떠들면 밟아버리고. 근데 민주주의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려고 그러면 저쪽에서 아니야 이쪽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랄까 벡터라 그러나요?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이쪽 힘이 세니까 이쪽으로 브레이크가 몰리고 때로는 이쪽 힘이 세니까 이쪽 밀리고 이런 싸움을 하는 게 정치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싸움 자체가 그 벡터에서 정해지는 이 화살표의 방향이라는 게 이런 식이 아니라 음모론이 아니라 그렇죠. 음모론 합리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좌든 네. 우든 진보든 보수든.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우리 소장님 항상 깔때기야 보면 이렇게 쭉 모든 얘기가 이렇게 가다 보면 가다가 또 샜는데 오늘 이제 음모론을 하기로 했으니까 이거 마저